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상인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재벌가 시장 경제입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이 과연 시장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혹자들은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 결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장화가 이루어졌다. 시장의 과잉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재벌 중심,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은 궁극적으로 시장 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생각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강의는 크게 4챕터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란 무엇인가, 또 시장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방임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가, 아니면 시장 경제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법과 제도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두 번째 강의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벌과 시장 경제의 관계를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경쟁에 대한 오해라든지 기업 도산에 대한 오해라든지 복지와 시장 경제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과 시장 경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또는 사이버 공간을 말합니다. 즉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럼 시장 거래란 무엇인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자발적인 교환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장 거래입니다. 자발적 교환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거래 조건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런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 조건에 동의하는 것과 거래 자체를 거부할 수 있을 때 이런 거래를 시장 거래라고 합니다. 누가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좋든 싫든 거래를 하게 되거나 거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이것은 시장 거래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 거래는 자발적 교환인데, 이 거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격이 되겠습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거래 조건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격이 되겠죠. 이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교환 비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 경제 체제 또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장이라는 거래가, 시장 거래가 제도화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장 경제 체제 외에 또 다른 경제 체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서 시장 경제 체제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식으로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제는 거래 조건, 자발적 교환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때 자발적 교환의 조건에서 중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흔히 가격을 통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체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립니다. 근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시장 거래를 한다면은 흔히 우리가 화폐 경제에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구매자라고 그러고, 물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우리가 판매자라고 그럽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교환을 하는 것이죠. 화폐를 주고 물건을 삽니다. 이것은 이제 교환인데, 화폐에 대한 물건, 교환 대상의 가치를 우리가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화폐에 대한 일종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런 가격이 조건이 맞아야지 서로 돈을 주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게 되겠죠. 자, 이렇게 조건이 맞아서
교환을 하게 되는, 화폐와 재화를 교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폐의 종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과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를 흔히 생각하는 화폐죠, 재화죠. 이런 재화를 우리가 재화시장이라고 하고요.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재화라고 하는 것이 노동력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노동시장이 되겠습니다. 또 금융증권 같은 것들이 될 때는 이게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크게 우리가 재화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즉 재화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시장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는 세 가지 시장을 통해서 자발적 교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공급하고 얼마나 많은 자본재를 공급하고 얼마나 많은 소비재를 또 공급하고 소비하는가, 이게 바로 자원의 배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장을 통한 자원의 배분은 바로 이런 자발적 교환을 통해서 그 거래 조건인 가격이 서로에게 맞을 때 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원의 재배분, 배분과 재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경제가 흔히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경제가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시장 경제 체제를 통한 자원 배분이 왜 비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시장 경제가 왜 효율적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시장적 자원 배분 제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계획 경제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레닌이 공산혁명을 성공을 했습니다. 공산혁명을 성공한 레닌은 이 소비에트 체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될 것이냐, 즉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었죠. 그때 이제 레닌이 이야기한 것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자원 배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상적인 형태의 자원 배분을 소비에트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것이 레닌의 계획 경제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이 레닌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는 아이디어가 사실 레닌의 독창적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는 이미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의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공유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육학자 루소 같은 경우도 이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유토피아를 꿈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이런 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당 중앙이, 그렇죠? 당 중앙이 개별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죠. 당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의 필요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는 만큼 물품을 주고 능력이 된다는 만큼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입니까? 국가가 와서 얼만큼 능력이 있고 얼만큼 필요하냐 물으시면 대부분의 사람은 능력은 별로 없다고 대답하고 필요는 많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노동은 고통이고 소비는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정보를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게 흔히 말하는 비대칭 정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거래, 여기서는 소셜 플래너죠. 당 중앙과 소비자 또는 개인 간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대한 정보를 당 중앙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자기의 즐거움은 높이고 자기의 고통은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개인들은, 이기적 행위라는 개인들은 자기의 능력은 적게 보고하고 필요는 과다하게 보고함으로 해서 노동의 고통은 줄이고 소비의 즐거움은 늘리려는 요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생기는 겁니다. 생산은 조금 일어나고 소비는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당 중앙에서 사람들이 능력은 조금 이야기하고 필요는 부풀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애누리를 해서 아예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을 또 사람들이 아니까 또다시 과장을 더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과장하고 또 애누리하고 이런 과정만 반복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5인 단위, 10인 단위로 잘 관리를 해서 일도 하라는 것도 딱 정해져서 우리가 시키고
그 일을 하도록 하고 뭐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딱 필요한 거 정해서 주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도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소비에트가 붕괴될 때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바로 품질이 없는 대량의 물건들을 생산한 것입니다. 시간을 맞춰서라고 하면 열심히 일을 할 유인이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른바 이기적 개인 비대칭 정부 문제에 의해서 소비에트의 아이디어는 아주 이상적이었습니다만은 그 소비에트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일한 것도 아니고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가장 많이 소비한 것도 아닌 그런 상태였다. 우리가 시장 경제가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기적 개인들이 이기심을 발휘해서 교환을 통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도록 거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레닌이 말했던 필요에 따라서 소비하고 능력껏 일을 하는 그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시경제학에서 가르치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시장 경제가 완전 경쟁 체제일 때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 경제가 효율적이다라는 의미는 흔히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말하는 효율성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극대화되는 것을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기술적 효율성 또는 생산적 효율성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효율성이라는 말은 배분적 효율성, 즉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즉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 체제라는 자원 배분 시스템 자체가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장 거래를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일어날까요? 자, 시장 거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당사자, 구매자와 판매자가 자발적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자발적 교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판매자 입장에서 자기가 꼭 받아야겠다, 최소한 받아야겠다는 액수가 있겠죠. 즉 뭐냐면은 여기 물이 한 병이 있다고 칩시다. 이 물 한 병이 있고 어떻게 섬에 지금 사람들이 다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물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이 판매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물 마시고 싶어서 필요한 요구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더 높은 요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팔고 나중에 그 돈으로 자기는 다른 걸 쓰는 게 유리해지는 것이죠. 이기적 개인들이 교환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 받아야겠다는 게 있겠죠. 자, 만약에 이 아일랜드에 섬에 두 사람만 있다고 칩시다. 저와 다른 한 사람이 있고 제가 물을 갖고 있어요. 그 물에 대해서 내가 최소한 받아야겠다. 내가 마시고 말지 하는 최소한 받아야겠다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물을 마시고 싶어요. 이 사람은 최대 지불 의사가 있겠죠. 내가 이만큼은 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내겠다라는 게 있겠죠. 자, 최대 지불 의사와 최소한 받아야겠다는 금액이 최대 지불 의사가 더 높다면은 최대 지불 의사와 최소한 받아야겠다는 이 금액 중간에서 협상력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뭐냐면은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가 교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른바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교환을 하려면. 그래서 이 사이에서 최대 지불 의사와 그리고 최소한 받아야겠다는 것 사이에서 교환 비율인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자, 이게 1대1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발적 교환일 때도 자발적 교환이라는 것 때문에 필요와 능력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는 제가 물을 하나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일랜드에 있고 물은 제가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에 대해서 서로 사겠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경매를 붙이는 것이죠. 제가 최소한 받아야겠다. 이거 3,000원은 나는 1,000원은 받아야겠다고 칩시다. 1,000원은 받아야겠다. 그럼 1,000원에서 경매를 시작해요. 그래서 1,000원, 1,100원 쭉 올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살 의사가 있는 사람 손을 계속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정말 덜 필요한 것처럼 해서 낮은 가격에 사고 싶겠죠.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되나요? 나는 이거 한 1,5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요. 최대 지불 의사가. 그런데 1,400쯤 됐을 때 안 사겠다고 돌아섰다가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자기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를 하게 되면은 사겠다는 다수의 경쟁자들 간에 자기의 진정한 지불 의사 금액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1,100 올라가면 1,100을 최대한 내겠다는 사람들까지만 경매에 참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가는 거죠. 1,200 올라간다? 그럼 1,100 사람들은 더 이상 사겠다는 말을 안 하겠죠. 혹시 사겠다고 했다가 자기가 사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00 되는 사람들은 괜히 안 사겠다고 나갔다가 1,200에서 팔리면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손해를 보니까 자기의 지불 의사 금액을 정확하게 드러내게 만드는 게 바로 경쟁의 역할이 되겠죠. 경매를 붙인다는 것은 이 구매자 사이에서의 경쟁이죠. 지금 구매자 사이에서 경쟁이 붙음으로 해서 구매자들의 최대 지불 의사, 가장 돈을 많이 내겠다는 사람,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사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제 판매자가 지금 한 명이고 구매자가 여럿이었는데 거꾸로 구매자가 한 명이고 판매자가 여러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 그 새벽에 수산시장 갔을 때 그런 경매들을 하죠. 그러면 최고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최고가에서 쭉쭉쭉쭉 내려오죠, 돈이. 그래서 가장 빨리 콜아웃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서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런 경매, 즉 공급자들 간에서의 경쟁이 붙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공급자들의 경쟁이 붙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적은 비용에 팔겠다는 사람 물건이 팔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요자 간, 구매자 간의 경쟁, 공급자, 판매자 간의 경쟁, 이 양쪽에 서로 경쟁이 붙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과 가장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그림으로 보시면은요, 우리가 흔히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는 이 용어를 경제학에서 씁니다. 소비자 잉여가 바로 내가 지불하겠다는 거와 실제 시장에서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 교환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남기는 것이죠. 생산자 잉여는 내가 꼭 받아야겠다는 거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받는 가격이죠. 차이. 그게 생산자 잉여입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생산자 가장 비용이 낮은, 그죠? 가장 비용이 우리가 최소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계 비용이죠. 한 단위를 더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를 더 드릴 때 드는 비용들이 제일 낮은 순서부터 쭉 모아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 되는 것이고요. 최대 지불 의사가 높은 사람부터 쭉 줄을 세워서 그리면 이게 수요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쌍방 경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요자도 다수고 공급자도 다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격이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이 이점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품을 교환을 하게 되고 가장 높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 경제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 체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장 경제의 가장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실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었고요. 사실 현실에서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완벽한가? 지금 말씀드린 완전 경쟁 시장인가? 또 가격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또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인가? 이런 문제들, 이른바 시장 실패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미시경제학을 배우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반이 바로 지금과 같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기적 행위를 통해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배웁니다. 나머지 뒤에 반은 뭐냐면은 실제로 완전 경쟁이 아니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고 공공재나 외부성 같은 것이 존재하는 이런 시장 실패가 존재하면은 완전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과연 개입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수정하도록
개입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들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미시경제학의 후반부입니다. 자, 근데 이 미시경제학 교과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시장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놓치고 있는 건 뭔지, 미시경제학 교과서에서 왜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정부의 관계,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 이런 문제가 되겠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시장이란 시장 경제 체제에서만 존재하느냐? 아니죠. 우리가 지금 북한 시장 경제 체제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장마당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과거에도 보면은 장마당 비슷한 시장들이 존재했었어요. 고대 아테네 시장 경제 체제 아니죠. 그러나 아고라라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자,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더라도 시장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갖춘 체제입니다. 법과 제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체제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시장은 존재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요. 중세 마을 축구하고 현대 축구의 비유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1세기 이후로 영국에서 마을 축구가 아주 유행을 했었죠. 이 마을 축구가 동네마다 이렇게 룰들이 달랐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절 때 저희 집도 식구들이 이렇게 모이면 고스톱을 자주 쳤습니다. 근데 고스톱을 치게 되면 치기 전에 항상 룰 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룰 미팅을 안 하고 치면은 중간에 싸움이 나기 일쑤죠. 물론 이제 룰 미팅을 하고 해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일 많이 다투는 게 이른바 뭐 독박을 언제 걸 수 있느냐, 뭐 2장 남았을 때 할 수 있다, 3장 독박이 언제 되느냐, 참 쇼당 같은 거, 쇼당을 언제 걸 수 있느냐, 뭐 2장 남았을 때 한다, 3장 남았을 때 한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규칙이 다른데 동네마다 다 자기들 룰이 달라요. 그래서 식구들이 모처럼 각지에서 모여서 고스톱을 치다 보면 항상 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뭐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옛날에 중세 마을 축구도 그랬습니다. 동네 대표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하게 되면 항상 룰 미팅을 해요. 먼저 뭐냐, 제일 중요했던 게 손을 쓸 수 있냐 없느냐, 공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 아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구하고 축구가 아웃에 대한 판단이 다르죠. 농구는 전적으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웃라인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공이 나가서 사람은 안에 있으면서 잡아도 아웃이 아닙니다. 근데 축구는 공 기준입니다. 공이 나가면 아웃입니다. 사람이 바깥에 있더라도 공이 나가지 않은 걸 쳐낼 수가 있죠. 안에 있는 사람이 라인 앞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간 공을 걷어낸다고 해서 그게 아웃이 아니냐, 아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룰 미팅이 이제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 축구라는 게 영국에서만 인기 있는 마을 축구로 쭉 몇백 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축구협회와 럭비협회가 생깁니다. 제일 큰 차이점이 손을 쓸 수 있고 없는 것이죠. 축구협회가 생기면서 룰을 정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룰을 정한 거죠. 제도화시킨 겁니다. 축구라는 경기를 제도화시킴으로써 19세기 중반 이후로 축구가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급격하게 확산이 됐던 것이죠. 시장 경제 제도도 마찬가지로 시장 거래가 활발히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인데, 도대체 그럼 어떤 게 법 제도가 있냐라는 것이죠.